일본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를 사주어 미국에 환심을 사려는 옥수수 필살공법이 처참하게 실패한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의 뒤통수를 친 대가로 일본은 미국의 8조 원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 대표부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논의하려는 것은 일본의 야망일 뿐이다. 영국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가 최대 25%로까지 올라갈 위험이 있고 이조차도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국에게 확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지만 일본에게는 완전히 폭망해버린 협상인데요. 이렇게 한 차례 당한 후 최근 일본은 미국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일부 언론들을 보시면 마치 미국이 한국을 벌레처럼 싫어하고 일본에게는 천사처럼 행동하는 듯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겉으로는 일본에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다음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한일 외교 갈등인데요. 사실 외교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의 지난 수년간 제대로 짓밟힌 일본이 최후의 발끈 러쉬를 감행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자존심 빼면 시체인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제대로 자존심을 짓밟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인데요. 일본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미국이 반대로 완전히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정말 티가 팍팍 나게 말이죠. 우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뒤통수가 어떻게 강타당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최근 한국의 SK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기업인 듀폰에 5,300억 원을 주고 웨이퍼 사업부를 사버렸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기초적인 소재가 바로 웨이퍼죠. 현재는 실리콘 웨이퍼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세계 점유율을 보시면 일본의 시네스 화학이 27%로 세계 1위, 일본의 삼코가 26%로 세계 2위, 일본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K가 인수한 듀폰의 웨이퍼 사업부는 현재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에 탄소를 혼합하여 고전압과 고열에 더 잘 견디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일본이 LCD 디스플레이에 올인하고 있을 때 한국이 갑자기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매우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는 기술을 한국 기업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현재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 한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일본에 완전히 반대되는 액션을 취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하도 많이 당해서 이 정도는 내성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이 내성도 뚫어버릴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고트라가 힘을 합쳐 미국의 대표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과 한국의 협력을 강화시킨 것인데요. 다우케미칼의 기업 가치는 현재 60조 원에 달하고 연간 매출액은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일본의 화학기업들과는 스케일부터가 다르죠. 다우가 한국과 투자 및 협력을 모색하게 될 분야는 디스플레이 및 전자장비 소재뿐만 아니라 5G 장비, 전기 수소차 소재 등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일본은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초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인프라 협력까지 체결하면서 일본의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서 손을 잡고 함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을 하자는 계약인데 한국과 미국의 역사상 최초의 에너지 인프라 양해각서였죠. 대한민국의 소름돋는 외교와 신남방 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을 제외하면 사실 동남아는 일본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이 이미 오랫동안 독점하다시피 해오던 곳이죠.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면 일본의 토요타, 다이하츠, 스즈키, 혼다, 미쓰비시, 닛산 등 여기가 일본인지 인도네시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본차로 뒤덮였죠.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점유율을 봐도 한국의 삼성을 제외하면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가 상위권을 휩쓸었고 미국의 애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기업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여
미국이 동남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로비 단체로 전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분야인 소재 및 부품 산업들에 대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미국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당하자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일본이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국에 미국이 아닌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1위 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이 중국의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 결제 업무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행이 중국의 위안화 청산 결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5대 기축통화로 포함되었고요. 국제 청산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위안화의 통화별 거래 비중을 보시면 위안화 달러 거래가 전체 거래의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실물 경제 주도권을 이미 갖춘 중국이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량만 늘리게 되면 미국 달러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일본이 미국의 쿼터를 제대로 건드린 것이죠. 일본은 관광업계에서도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관광객 비중을 보시면 한국인과 중국인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8월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거의 절반으로 대폭 축소된 반면 일본을 찾는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만약 일본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아부하지 않았다면 일본 관광업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일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만과 중국의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까지 초청해가며 일본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일본의 관광업계가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8월에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과의 만남은 피하느라 바쁜데 중국과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개월 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일본과 중국이 5번째 정치 문서의 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서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제를 포함해서 중요한 국제 문제들을 긴밀하게 협력하는 국가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화웨이의 구글 안드로이드 서비스까지 차단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여전히 주요 기업 50개 중 80%가 여전히 화웨이와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와 거래하는 일본 기업들은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후에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이는 일본의 대기업들인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 전기, JDI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 상당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갈등의 조짐은 방위 분야로도 퍼졌습니다. 일본 전체 미군 기지의 70% 이상이 바로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 현에 있습니다. 일본 전체 국토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 현에 일본 내 미군 기지 70% 이상이 몰려있다 보니 헬기 추락 사고 등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법을 어겨도 미일 간 협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미국에 항의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이 바로 자칭 미국의 오른팔 일본인데요. 이번에는 대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군 측에 오키나와에서 나카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고 일본의 코노 국방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라고까지 전했습니다. 점점 미국에 대한 단어 선택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죠.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한국 편을 들어주니 삐친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일본은 최근 중국에 마저도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 수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폰용 LCD 디스플레이 납품업체 재팬 디스플레이가 폐업 위기에까지 놓이자 긴급 구조자금을 모집하였고 여기에 중국 투자펀드 하비스트 펀드가 4,45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약속하였지만 최근 갑자기 이 투자 계획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일본의 희망 고문만 한 셈이죠.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K방역 모범국인 대한민국마저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전국을 봉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모범을 보였던 한국의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확진자 급증 현황은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세 발의 피일 뿐이라며 여전히 한국은 방역 모범국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의 유명한 석학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이 다시 한번 정상에 서게 될 것이고 여전히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중 미국 골드만삭스의 전 자산운용 회장이자 영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 짐 오닐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지만 한국은 봉쇄 없이 경제와 방역을 이뤄냈다고 극찬하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짐 오닐에 따르면 한국은 광범위한 기준에서 간단한 이유로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유일한 국가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의 경제였으나 오늘날엔 스페인만큼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은 첨단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더 큰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짐 오닐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을 때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 작성을 주관했는데 대부분 지표에서 한국은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첨단 기술 채택 및 확산 조치에서 특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심지어 미국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국가였다고 극찬하죠. 또 하버드대 석좌 교수 조지프 나이도 한국의 경제 성적 성장은 인상 깊은 성공 스토리이며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모범을 보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국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석학들이 한국을 극찬하며 미래에서 경쟁력을 얻고 싶으면 한국을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대체 한국의 능력이 어느 정도길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현재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한국임에도 이렇게나 극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 전기차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압도적 강자로 불리는 테슬라와 포르쉐도 한국 시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GM도 전기 수소차 같은 미래차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24조를 투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미래차 연구개발, 특히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중심 거점이기 때문인데요. GM 키퍼 대표는 LG화학과의 배터리 동맹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하며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에 매우 만족한다며 극찬하기까지 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차 기술들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현대기아는 세계 전기차 브랜드 판매량 탑5, 그중 순수 전기차 시장은 4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포함하면 5위에 진입하면서 세계 전기차 부품부터 자동차까지 한국은 미래차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배터리 대부분이 K배터리인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특히 일본과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전기차 브랜드 판매량 탑5에 들어가는 기업들 모두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배터리 3사는 글로벌 점유율인 35.3%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을 모두 제치고 단독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용 전장 부품 분야에서 압도적 강자가 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 삼성, SK, LG 이렇게 4대 대기업이 동맹을 맺으면서 점점 더 판이 커지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미래차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게 압살당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전 세계 수소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수소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에서 전 세계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에서의 경쟁력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는데요. 그 기술은 바로 수소차의 심장인 수소전기차 엔진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입니다. 수소전기차의 엔진은 수소와 산소가 전기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연료전지 스택이 필수입니다. 게다가 연료전지 스택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발전용, 가정용, 항공용 등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곳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높을수록 다양한 분야의 미래 수소 산업 시장까지도 선점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거죠. 문제는 이 연료전지 스택은 만들기 매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도 연료전지 스택을 만들어 상용화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손에 꼽는 기업들 중 연료전지 스택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것뿐만 아니라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해 수소차의 심장인 수소전기차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회사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현대모비스 연료전지 스택 공장입니다. 연료전지 스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MEA입니다. 여기서 MEA는 분리막에 산소와 수소가 만나도록 하는 촉매를 바른 부품인데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굉장히 얇은 막 위에 촉매를 고르게 펴바르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더 바르거나 덜 발라도 또 어긋나게 발라도 연료전지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촉매를 얼마나 넣을지, 분리막 두께를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설계하는 일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MEA부터 최종적인 연료전지 스택 모듈을 일관 공정을 통해 만드는 공장은 전 세계 한 곳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충주에 위치한 현대모비스입니다. 미래차 전문가들은 지금은 수소차가 승용차 부분에서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상용차 부분을 넘어 승용차 분야에서도 백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는 이미 수소 전기 트럭을 상용화시켜 수출하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수소 차량 부분에선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현대는 종합산업격인 수소 모빌리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찌감치 그린 연합군을 구축했는데요. 무려 22년 전인 1998년에 수소전기차 사업에 손을 댄 현대차 그룹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현존하는 수소전기차 중 609km라는 최장 주행거리를 갖춘 넥소를 내놨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수지 계열화라는 그룹 자체 생산 밸류체인이 짜였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수소 충전 설비 공급 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핵심 장치인 수소 리포머 생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호주 국영연구기관과 함께 대량 수소 운송 기술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처럼 현대가 수소 장거리 운송 기술까지 개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호주와 합작을 통해 대량 수소 운송 기술을 개발하면 단순히 수소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닌 수소 공급망 구축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청사진 수준이지만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미국 니콜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수소 생태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 경제를 강조하면서 벌써 많은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자동차는 수소차를 넘어 수소 선박, 철도, 트램, 항공시장까지도 미리 선점해 미래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려 하고 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은 협업을 통해 미래 시장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가 그린 뉴딜 사업에 맞춰 전기 수소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수소 경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수소 전기차가 단순히 수소 연료로 작동하는 자동차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과 ICT 기술 등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된 말 그대로의 미래차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미래차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의 친환경 전기차라 불리는 LNG 컨테이너선도 세계 최초로 건조해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LNG선 제작 후발주자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휩쓰는 절대 1인자가 되었죠. 한때 저가 공세로 중국의 수주 1위를 잠시 넘겨줬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초격차 조선 기술로 중국을 따돌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은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을 수주하는 등 중국과 일본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한국보다 기술력이 한참 모자라 납기일도 제대로 못 맞추는 실정이죠. 결국 중국의 모습은 뱁새가 감히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